주택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하고 그 집이 싸냐 비싸냐는 완전 별개 얘기거든요. 현재 주택 가격은 여전히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구조적으로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가 주택 중에서 부부간 소득이 괜찮고 자기 소득 8배 이내로 그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격 조정도 나왔고 별로 뭐 비싸 보이지도 않다, 그런 경우에는 자가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기사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도 많고, 그리고 주택시장 살아나는 것 같다는 그런 톡방, 텔레그램, 그리고 여러 카페, 메신저 등등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서 데이터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 아파트값 거래량이 들썩인다, 저가 매물 다 팔렸다, 이런 형태의 기사도 많고, 그리고 실거래가 반등도 했고 거래량도 늘었지만 저가 매물만 팔려 나가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왔고, 그리고 가격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는 조금 많고요. 반대로 그렇게 거래량이 살짝 회복하다 보니까 팔고 싶어서 그 매물대, 매도 매물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경제에서도 송파에 이어서 마포나 동작 이런 지역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서울 아파트가 바닥 찍나,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매매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부동산화에서 매주 발표하는 이런 매매지수 변동률은 결국은 호가를 반영한 변동률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결국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서울 시장이 마이너스 0.01에서 0으로 하락세를 약 10몇 주 만에 보합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도 보시면 주간 마이너스 0.05에서 0.02로 하락폭이 크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주만 볼 수는 없죠. 한 주만 볼 수 없지만 추세로 보자면은 하락폭이 점점 축소되어 왔던 거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거래 지수를 반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올해 1월에는 약 서울 기준으로 월에 0.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실거래가가 실제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을 보시면은 매매보다는 훨씬 강세인 걸 알 수 있는데, 전세는 서울이 0.08, 0.07, 0.07 레벨로 강세이고요. 수도권도 전세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반대로 지방 전세는 지금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는 완전히 엇박자 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전세가조차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은 전세가 강세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 지역이랑 하락 지역의 개소수를 보면은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지역은 31개소였는데 3월 18일 조사 기준으로 42개소로 조금 늘었고요. 물론 하락 지역이 130에서 120대로 비율로는 거의 1대4니까 하락 지역 개소수가 훨씬 높지만, 요 한 주 만에 이렇게 좀 올라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왜냐면 모니터들이 많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180개소를 조사하는데 106개소 이상이 지금 강세로 나오고 있고, 하락개소는 65개소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그냥 팽팽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요. 저는 과거에 그 주택가격 모형을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주택가격 모형이라 그러면은 뭘 개발했다가 아니라 가격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이라는 거는 전세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전세라는 거는 결국 월세에다가 금리를 나누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전세는 월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전세가 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세가 변한다는 거는, 금리 따라 변한다는 거는 월세가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세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 내잖아요. 그 2,400만 원 내는 월 지출액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4%로 할인하면은 6억이 되지만은, 그걸 6%로 할인하면은 2,400만 원 나누기 6은 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2,4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월세가 같아도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하락을 하고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6%에서 4% 내려가면은 전세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겪었던 거고, 그래서 그냥 금리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세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전세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무슨 이런 분자인 월세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월세가 안 오른다 하더라도 금리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든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전세가가 강세다. 그렇다면은 그냥 전세가만 보지 마시고 금리가 내려서 강세인 건지, 그 다음에 월세가 세지는 건지, 그런 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월세가 올라가면은 같은 할인율일 때 전세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2,400만 원일 때 4% 할인하면 6억이지만 2,800으로 올라가면은 4% 할인했을 때 7억이 되니까 이런 경우도 전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 그런 금리, 전세를 결정하는 금리,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월세 전환율을 다른 말로 할인율, 뭐 요구 수익률 5만 갖다 붙이면 되지만 결국 금리라고 해볼게요. 그런 게 이게 23년 8월부터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노란색 선이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이거든요.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인데 결국은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22년 1월부터는 23년 5월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반대로 작년 8월부터 여기 조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요 빨간색 박스 기간에는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서울도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걸 보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기간이 아니라 정말 장기간으로 보면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하해 왔기 때문에 그냥 월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전세는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2011년에 전세 한 3억 하던 집은 2017년 정도가 되면은 전세 6억 됐고, 이 당시 전세 4억 하던 집은 전세 8억 되고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완만하게 변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티가 안 났었던 거고, 22년 하반기 때 급격하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하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좀 그렇지, 과거에도 보면은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왔던 게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인데, 이 기준금리는 사실 요즘 변한 게 없잖아요. 기준금리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금리가 내려온다니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도 결국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률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준금리보다 더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주담대 대출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담대 대출금리가 최근 어디까지 떨어졌냐? 3%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담대 금리가 4.5에서 평균화됐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주담대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 3, 4개월 만에 완전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가 4.5에서 4로 내려왔으면은 그 내려오는 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금리가 내려오는 거에는 확실히 주담대 대출금리 내려오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현재의 전세 가격은 대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것도 결국은 전세 대출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 대출이 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증가가 없는데도 전세가가 강하다는 거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임차 시장을 보면은 결국 아파트 임차랑 비아파트 임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아파트 임차에서 지금 전세 사기 등등 여러 사건이 많다 보니까 빌라로 대표되는 아파트 임차가 전부 월세화로 바뀌게 되고요. 월세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나머지 전세 자금들이 아파트 시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가구의 전세 대출 증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아파트 쪽에서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상당히 있었던 그 짱짱한 전세 자금들이 아파트로 그냥 이동해 버리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동성 증가 없이도 전세 가격 강세가 나오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주로 말할 때 이 매매가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 가격이라는 결국 전세랑 갭 가격을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세와 갭 가격을 합치면은 매매가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매매는 전세 끼고 갭 투자하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직관적으로 보면은 갭 가격이 그냥 플랫하다고 했을 때요, 전세가 올라가면은 매매가 올라야 돼요. 왜냐면 매매가는 전세가 더하 갭 가격이니까요. 전세가 내리면은 매매가가 빠져야 돼요. 전세가 내려서 매매가 빠진 거는 22년 6월부터 23년 여름까지, 그 기간까지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역전세가 나오면서 매매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좀 더 시계추를 과거로 돌려보면은 19년 상반기에도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매매가가 같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과정,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오르겠죠? 그건 언제였냐면은 11년부터 20년까지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그냥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 왜 올랐죠? 금리의 영향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기계적으로 올라간 전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매매가가 올라갔어요. 갭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변화만으로 매매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가 강세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전세 가격 강세로 인해서 그 매매 가격 강세가 될 법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세 가격 강세가 뭐 두 가지 원인이니까, 하나는 빌라에서 오는 수요, 그리고 하나는 금리가 내려간 거를 반영하면서 전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얼마나 센 강도로 올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세가 오르면은 매매가 오르는 겁니다. 전세로만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2번인 지역도 있고 1번인 지역도 있는 건데요. 2번인 지역은 전세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갭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갭 가격이라는 거는 뭐 제 네프콘도 그렇고 제 과거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갭은 그 주택의 미래를 의미해요. 미래를. 근데 지금은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큰 비용 부담이 올라오기 때문에 갭 가격이 먼저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갭 가격 조정이 더 크면, 전세가는 예를 들면 1,000만 원 올랐는데 갭은 3,000 빠지면 그 집은 그냥 2,000 빠지는 겁니다. 전세가 한 2,000만 원 올랐는데 갭이 1,000만 원만 빠지면 그 집은 1,000만 원 오르는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조합들이 쭈루룩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세 가격이랑 갭 가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세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매매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지금은 전세는 오르고 갭은 내리는 그런 환경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비율상으로는 아직은 하락지가 130군데가 되고 상승 같은 경우에는 40군데밖에 되지 않지만, 그 상승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종전보다 세게 오르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를 할 때, 전세가 오르고 있다면은 매매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전세가 하락한다면 매매가 하락도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갭 가격은 미래를 반영하는데 주로 공사비나 이런 걸 반영하는데요. 갭 가격이 내리게 되면 매매가 하락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갭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 상승도 필연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갭이 상승하는 환경은 사람들이 그 주택에 대해서 미래를 좋게 해석할 때 갭이 상승하고요. 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할수록 갭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구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전세 강세가 아파트 전세 강세, 그리고 비아파트는 전세 약세인데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전세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넘어오는 과정이 일단락 되고 나면은, 그리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과잉 전세 자금이 좀 쏠려 있는 그런 현상이 될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거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요구 수익률이 내려온 건데, 결국 대출금리가 3%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대출금리 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근데 이 대출금리라는 것도 지금은 3%까지 왔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가 슬금슬금 가산되긴 할 거여 가지고, 그래서 대출금리가 뭐 천년만년 내려오긴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생각이 더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4월 총선을 굉장히 중대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이후에 뭐 PF 위기가 막 다 터진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PF 위기가 물론 터질 수도 있죠. 그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4월 선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주택 부동산과 관련한 이런 정책들이 더 힘을 받고 앞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니까 좀 태클을 당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내준다는 거거든요. 현재 정부와 그리고 여당 중심으로 추진된 정책들만 굵직굵직한 것만 8개가 넘어가요.
8개가 넘어가는데 그런 거를 정말 탄력받고 갈지 말지가 4월 선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결국 뭘 건드리냐면은 결국 미래에 대한 그 내러티브를 건드리게 되거든요. 미래에 대한 내러티브 건드리면은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한두 주 동안 나오는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양호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분위기는 그냥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만약에 관료였다면은 지금처럼 전세가 비아파트 쪽에서 아파트로 막 넘어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비아파트 쪽 전세로 또 일부 가는 과정에서 이쪽에 또 상당한 역전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현재처럼 전세가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여기도 매매가가 불안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임차 시장 안정 정책들을 되게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걸 추진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없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냥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지만 지금의 전세가가 어쨌든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차별적으로 강세로 올라가는 거. 보통 과거는 전세가 올라갈 때는 전세 대출과 함께 올라갔거든요. 이건 금리 내려오고 전세 대출하고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그 작동했던 메커니즘이고 앞으로도 작동할 텐데 지금은 대출 증가 없이 올라가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특이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렇게 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봄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지는 것 같고 선거 이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은 결국 이런 메커니즘으로 올라갈 텐데 이런 주택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하고 그 집이 싸냐 비싸냐는 완전 별개 얘기거든요. 현재 주택 가격은 여전히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좀 굉장히 많이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구조적으로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가 주택 중에서 부부간 소득이 괜찮고 자기 소득 8배 이내로 그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격 조정도 나왔고 별로 뭐 비싸 보이지도 않다. 그런 경우에는 자가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집을 너무 투기 대상으로 보고 그 집을 2채, 10채, 20채, 50채, 100채 이런 식으로 무한 레버리지를 돌리면서 자기 파괴적으로 갈 때 주택시장이 문제화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부부 맞벌이를 하면서 소득을 벌어서 내가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냥 편안한 집을 사겠다. 근데 그 집을 너무 비싼 집을 질러서 산다. 내 소득 대비 무리해서 산다. 이런 게 문제지. 그냥 내가 관리 가능한 리스크 안에서 산다는 거가 문제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